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생보사에 대한 구제금융 확대와 건설업계 인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6% 오른 7,837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 우려를 딛고 반등하면서 유럽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2%, 0.65%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영국 증시만이 0.13% 밀리며 4일간 내림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발행금리가 낮고 발행 물량도 많아 향후 은행과 기업들의 외화 조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1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는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그러나 마이너스 2% 안팎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6% 올라 7,837로 마쳤는데요. 생보사에 대한 구제금융 확대 그리고 건설업계 M&A 재료가 전해지면서 실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FOMC의 3월 의사록 공개 내용이 암울한 경기 전망을 담아 상승폭은 조금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네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은 다우지수 이제 0.6%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들은 그다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지수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일 알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은 실적 발표가 없었는데요. 다시금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망 심리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FOMC 의사록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부실 자산 구제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한다는 재무부의 발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로 흐름을 보셨을 때 지금 60일과 5일 이평선이 몰려있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 이평선 위를 안착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혼조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봉의 움직임을 주간 움직임으로 봤을 때 5분봉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5분봉으로 봤을 때 FOMC 의사록이 경기 악화 국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주택 건설업계의 M&A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다우지수 계속적인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관망 장세 속에서 계속적인 혼조 장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건설주들이 이제 M&A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또한 생보사가 부실자산 구제 계획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되면서 보험주도 많이 오르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우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공매도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미국 SEC에서 이제 공매도 규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매도 규제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공매도 규제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공매도 규제안이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SE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세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업틱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다시금 업틱룰을 계속적으로 나갈 것인지의 여부, 그와 함께 이제 가장 높은 매수세로 또는 가격에만 공매를 인정하는 비드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미 증시는 서킷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상한가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한 정책들의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번 SEC 공매도 규제안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60일 동안 의견 공모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NISE 그 외에 이제 다른 나스닥, 스톡마켓 등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 있는 의사자들의 참조해서 이번 60일 이후에 정확한 공매도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매도 규제안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07년에 폐지됐던 업틱룰이 재도입된다면은 실효성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예, 지금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FOMC 의사록에서 지금 3천억의 국채 매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FOMC 의사록은 그 달에 바로 발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이런 의회록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의회록에서 지금 3천억 원의 국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취약한 금융시장과 그 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치솟는 실업률 등 이러한 내수 경기 부양책 등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 매입이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이 지난달 17일, 18일 날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땐 강한 호재가 되었었지만, 이러한 이유가 나오면서 어제 다우지수의 큰 폭의 상승폭을 축소하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에서 생보사에 대한 부실자산 구제 계획을 지원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은행권에 대한 부실자산에 대한 구제 금융을 검토했었는데, 생보사까지 늘려나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보험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과 함께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M&A 호재였었는데요.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로 주택 경기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운데, 이번 M&A가 주택 건설업체의 2개의 M&A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이제 폴트홈즈와 지금 센텍스였는데, 폴트홈즈에서 센텍스의 주식 스왑으로 이제 인수를 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에선 가장 큰 주택 건설 업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까지 마감과 또 상승 이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유럽 증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독일과 프랑스는 꽤 많이 올랐고 영국만이 소폭 떨어졌죠.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지금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차익 매물로 인한 낙폭이 가대했었는데요. 결국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에 예측에선 0.6%였었는데 마이너스 0.6%였었는데 그러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시장에서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간망세가 커지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ECB에서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신용에 대한 그러한 투자가들에 대한 믿음이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권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실자산 규모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선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띠면서 시장에서 악화감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선 반영되고 있고 간망세가 커지는 모습 속에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유럽 또한 어닝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보합과 강보합의 움직임이 아니라 아직 추세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 그리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 유가 움직임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나흘 만에 올랐다면서요. 예, 지금 국제 유가는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펙에서는 55불에서 65불대 사이가 가장 적정한 유가 수준이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제 미국의 이제 유가 재고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23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고량은 170만 배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배럴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50불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유가 흐름 자체는 결국은 45불대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55불대를 돌파하기엔 좀 어려운 박스권 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베어마켓의 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또한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계속 좀
본격적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가가 비이상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부분 또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45불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55불에서의 그 강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작은 박스권으로 보실 때는 50불이 깨졌을 때는 유가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54불 이상 돌파했을 때는 매도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45달러, 55달러 사이를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9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로 이제 빚지고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금융권이 다음 주부터 개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기로 한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이 30일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금융권이 덜어주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금 가계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빚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기 연체를 방지하고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도 사전에 막자는 제도입니다. 오는 13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과 또 은행 및 저축은행의 자율 프리 워크아웃이 있는데요. 이 개인 워크아웃은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지만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자율 프리 워크아웃은 3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해당 금융회사 한 곳에서의 채무만 대상이 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 프리 워크아웃은 이 둘을 하나로 묶은 것인데요. 연체 기간 30일 이상인 여러 금융회사의 다중 채무를 동시에 덜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할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만이 이번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 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기관들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대부업체들과 또 외국계 은행인 HSBC 그리고 일부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에서 받은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0일 이상 3개월 미만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함께 걸쳐져 있는 채무를 동시에 좀 덜어줄 수 있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은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어야 됩니다. 네. 이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30일을 넘었어도 금융회사가 연체 등록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서 먼저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의 연체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번에 신청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총 채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다 같은데요. 네. 이 밖에도 최근 6개월 이내에 빚진 금액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어서거나 또 그 부채 상환 비율이 30%를 밑도는 경우, 또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개인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전국 21군데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통해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채권단이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재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체이자는 면제가 되고요. 대출이자는 기존 금리의 최고 30%까지 할인이 돼서 최저 5%가 적용됩니다. 이 원금 상환 기간도 신용대출의 경우는 길게는 10년까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 등은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파산 신청을 따로 나중에 하셔야 될 경우에는 그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취소를 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기존 채무가 전부 탕감이 되고 또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뿐 아니라 대출 약정이자까지도 전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조건이 정말 까다롭네요. 너무 그 채무액 자체가 많아도 안 되고 또 최근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빚이 많아져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그렇죠.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지금 덜 갚은 상태여도 안 되고 아무튼 뭐 까다롭습니다. 근데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심사 자체가 너무 길어진다든가 혹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네. 예.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종전의 72일에서 앞으로는 45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 연체자들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이고 또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의 연체자들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 대책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이번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신청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는 또 금융위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계 소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맞아서 지금 기업들이 체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할이라든지 계열사 신설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요? 네, 이 위기 상황을 맞아서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청산하거나 또 중복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한편으로 불황 뒤에 다가오는 회복기에 대비를 해서 또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올 3월 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의 그 국내외 계열사 수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어나서 총 1,60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이 주요 그룹별로 보면은 삼성은 올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지털 이미징 등의 기업 분할을 통해서 계열사 수를 작년보다 22개 늘렸습니다. 지금 34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이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도 1년 새 22개 늘어나서 현재 총 19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LG그룹도 작년보다 25개 많은 238개, 또 SK그룹은 39개 많은 253개로 각각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특히 두산그룹의 경우는 작년에 56개에서 147개로 계열사를 1년 사이 무려 91개나 늘린 상태입니다. 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기업들이 불황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그룹의 체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의 불황기를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기 쉬운 불황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예, 이 표현을 달리하자면 불황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근로자들이 고용 조건보다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네. 조직 구조를 재편하는 데 따른 노조의 반발을 우선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도 아무래도 호황기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고요. 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중복 사업 등에 대한 구조 조정을 벌여서 비용을 줄이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 또 발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황이 너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같은 사업구조 변화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이라면 저비용으로 신사업을 벌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또 불황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98년 외환위기가 조기 수습된 다음에 국내 10대 그룹들이 곧바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느라 골몰을 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불황기에 미리 사업의 새 판을 짜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벌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구조 개편은 앞으로 10년 또 길게는 20년 동안의 기업의 체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가 서로 이 재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황기에 지금 새 판 짜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각 그룹마다 그 비전에 따라서 재편 방향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2, 빅3의 주요 재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삼성과 LG그룹의 경우는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기업 분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 대기업에서 사업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네. 이 별도 회사, 작은 회사로 운영할 경우에 대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또 만에 하나 신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부담도 좀 덜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들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기업 분할이 있었고요. LG 역시 건축 장식 자재 기업인 LG 하우시스 등을 분할해서 지금 독립법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SK텔레콤도 이번 분기 내에 오픈마켓인 11번가와 또 음악 서비스 멜론 등을 분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 밖에 M&A나 계열사 신설을 통한 신사업 진출도 활발한데요. 삼성의 경우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삼성 LED를 새로 출범시킬 예정이고요. 이 현대차는 현대오토넷과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또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이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증권사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하는 등 금융시장 진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재계가 사업 재편을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한편에 노동계는 지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좌불안석입니다. 정부가요, 특히나 임금 지급 금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어떤 노조 활동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네, 한마디로 노조도 이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로 인해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는 어떤 재정적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대신에 성향이 비슷하거나 또 지역적으로 가까운 노조가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식으로 노조 전임자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네. 정부나 전문가들은 지금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노조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조를 기존의 기업별 단위에서 산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노조로 전환을 하거나 네. 노조 조직을 슬림화하고 또 조직률을 높이는 등의 자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년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이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 시행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노조의 재정 자립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니라 노조의 자구 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반대가 극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이 가능이나 한 겁니까? 네, 이게 원래 이 법이 9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13년째 유예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법 시행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도 노동계는 이 법 시행이 되면 노동활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노동연구원이 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네. 국내 340개 노조에 유급 노조 전임자 1,199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이 총 51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합비는 46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이 만약에 끊긴다면 조합비만으로는 이들의 임금 지급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실제 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합비만으로는 단 한 명의 전임자도 둘 수 없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국노총도 법이 시행이 되면 당장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면 노조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서서 이 관련 법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이 법 조항을 실행하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조의 재정 자립이나
구조조정을 이번에야말로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내년 법 시행이 되기까지 노동계와 적잖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어제 SK는 말이죠. 고용 안정과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 합의를 그룹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업장이나 회사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본 거는 한국 기업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이에 앞서 미국 쪽에서도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되면서 이제 태풍의 눈은 미국의 금융주가 된 셈입니다.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의 CEO들이요. 일부 지난 1, 2월 이익을 봤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에 얼마나 호전이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은 1분기 흑자를 추정했고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적자를 전망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가 0.6% 올라 7,837로 마감됐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